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비가 오고 해서 몇 분이나 오실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자석을 꽉 메꿔주시니까 걱정이 싹 날아가네요. 혹시 이 제목에서 어떻게 뭘 느끼셨나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는 어렵다든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한편 4차 산업혁명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또 뭉클이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근데 젊은 분들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이곳저곳에 많은 강의를 다녀서 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의들은 대부분 어떤 기술이 있고 또 어떤 산업이 일어나고 실업이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인문학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지 국내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서 인문학적으로 풀어보는 용학 도서관의 강연이 좀 잘 돼가지고 이런 분위기들이 좀 전국적으로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가끔씩 열어야 되는데 제가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근데 맨 처음에는 최근에 아모르 파티 해가지고 그죠? 아모르 파티 김연자 있잖아요, 그죠? 아모르 파티 노래를 히트를 치가지고 아모르 파티가 무슨 뜻이죠? 예? 정열적인 사람. 정열적인 사람. 예.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그렇죠. 정열적인 사람,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아모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죠? 사랑한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운명.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정열적으로 사랑하라.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인데. 최근에 들어서 왜 이렇게 아모르 파티 이런 것들이 젊은 친구들에게서 히트를 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 그러면서 저는 시작을 이걸 한번 올려봤습니다. 무렵인데요. 현대인들은 제 자신을 포함해서 뭔가 궁금한 게 많아요. 궁금한 게. 내가 사는 것이 괜찮은 삶인가? 여기에서 이 일에 집중하고 나면은 괜찮은 건가? 보장되는가? 심지어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말이죠. 페이스북에 막 보면은 누군가는 어디 가고, 누군가는 무슨 음식을 먹고, 누군가는 무슨 공연을 참석하고, 그런 것들이 페이스북에 쫙 올라오는 걸 보면은, 내 인생이 뭔가 좀 잘못 풀려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불행감이 싹 들 때도 있고, 그런 불행감, 지난날의 불만, 불행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물음표가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물음표가 왜 많아졌을까? 또 너의 운명을 왜 사랑하라고 하는 노래가 히트를 칠까? 그런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이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그게 뭔지를 몰라도 이 변화의 물결이 우리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살아도 좋을까?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이 사람이 크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016년도에 스위스 다보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세계경제포럼에서 2016년도 1월 달에 이제 인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나간다 라고 선언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만 이러고 있다. 우리의 이 쓰나미의 범위는 일상을 망라하고 깊이는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흔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저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이제 스위스 다보스신데 혹시 스위스 다보스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 루체른을 가보셨죠? 아닌가요? 제네바를 가보셨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링크를 시켜봤는데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안 넣어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보스시인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보스시의 인구가 몇 만일까요? 아시는 분? 3만. 아, 센스 좋으시네요. 예. 대구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270만 명인데 3만 명. 11,000명. 이 11,000명 되는 도시에서 1970년대에 아까 있었던 크라우스 슈바비라는 사람이 제네바 대학의 지금 교수인데 교수 되기 전에 강사일 때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이 유럽 중심의 경제 흐름이 미국으로 넘어간다 라는 데서 불안감을 느끼고 세계 유럽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것이 조금 더 규모가 큰 데서 지금까지 오면서 세계 경제 포럼으로 바뀌는데 다보스시에서 매해 열리니까 다보스 포럼 이렇게 되고 있고요. 매해 1월달에 전 세계 지도자들 2,500명을 미리 초청해가지고 저기서 그 해에 정치, 경제, 군사나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합니다. 근데 2016년도에 그때 주제가 이제 세계의 경제 흐름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공전한 힌트를 친 거죠. 근데 어쨌든 인구가 11,000명 되는 도시에서 세계 경제 흐름을 그 해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찍어가는 그 모습들이 아주 참 대단하죠. 인구가 많다고 해서 우리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된다고 야단인데 인구가 반드시 많다고 해서 그것이 경쟁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스위스의 동쪽입니다. 상대적으로 동쪽이고 치리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가는 아까 루체른 리기산 그 산꼭대기도 한 이 정도 되고 아주 작은 도시인데 이제 세계의 큰 여론의 흐름을 이야기했던 그런 데거든요. 이 다보스시의 도시 전체는 컨벤션 중심 도시입니다. 주로 컨벤션, 휴양, 관광 이런 데만 되어 있는 도시고 어떤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을 초기에 한 작년 정도까지 하더라도 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많이 들거리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달라붙지 않는다. 한국만 그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있는데 한 올해 정도 들어서는 그런 비판 자체를 없어지고 또 작년 정도까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올해 정도부터는 이 용어에 약간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열풍은 우리나라만의 지역에 대한 현상이 아닌 걸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구글에 제가 이제 미리 검색을 해서 지나봤습니다. 그러니까 0.51초 만에 이 검색 단어를 치니까 0.51초 만에 6,100만 개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서류가 확 들어옵니다. 대단하죠. 이게 이제 네이버라든지 우리나라 검색부에서는 몇 초 만에 올린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올려주는데 구글에서는 당신을 찾는 것을 0.51초, 0.67초, 1초 이전에 이렇게 많은 서류들을 여기서 쫙 올려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부 다 영문으로 된 거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기본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라든지 독일은 문서가 아니거든요. 일본 문서가 아니고 영어로 된 문서만 이렇게 떠올려주니까 4차 산업혁명은 당연히 여기는 지금 한글로 된 문서도 없고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열풍이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산업혁명이 아니라
문화의 운명의 흐름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특성이 뭐냐, 그리고 이게 사회학적인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진짜 4차 산업혁명의 얼굴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이렇게 순서를 잡았습니다. 그 앞서 있었던 그라시 슈갑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류는 나아간다 라고 했던 그 4차 산업혁명은 여기에 있는데요. 지자체 선거 때 어떤 지자체 후보한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하니까 그 후보자가 3차 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지자체 단체장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4차 이전에 3차 이전에 2차, 1차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동력 에너지에서 전기기관의 발명이고, 이거는 전기의 발명, 전기의 발명이고, 3차는 디지털 기술, 그러니까 컴퓨터, 스마트폰의 발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4차는 그렇게 전기, 디지털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뭐지 물어보면 답을 하기가 어려운 게, 그래서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 기술들이 융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자체 단체장이 3차 개혁한 것입니다. 딱 맞는 정도일 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슈갑이 그 16년도에 1월 달에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함으로써 일반인들은 이것은 이 용어는 어렵지만 일자리 변화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어쨌든 이거부터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실제로 들어가고,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농업혁명기의 농업사회, 산업혁명기의 산업사회, 정보혁명기의 정보사회라고 하는 그런 학교 다닐 때 농업혁명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은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었고, 그냥 산업혁명의 1차, 2차,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1차, 2차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기계공업, 철도, 전기선, 전실의 등장이고, 정보혁명, 3차 산업혁명의 컴퓨터와 인터넷의 확산인데,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기술들은 여기 있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시큐리티, AI, GPS,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 많이 하죠, 그죠? 저게 뭔가 싶죠, 그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들을 맞는데 막상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알던 모르던 이 기술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이 기술에 대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일단 조금만 좀 소개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술들을 보면은 대표적인 기술들이 이런 기술이에요. 로봇 기술입니다. 로봇 기술. 그 중에서 이제 손정희 이 사람 알죠, 그죠? 제일 좋고 손정희가 페퍼라고 하는 로봇이에요. 이 페퍼의 특징은 감정인식 로봇입니다. 그냥 로봇을 크게 분류를 할 때 제조 로봇이 있고, 의료 로봇이 있고, 생활 지원행 로봇이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은 생활 지원행 로봇이에요. 우리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성적인 것 플러스 감성적인 이런 대화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인식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로봇이라 해가지고 잠시 한번 읽어볼까요? CNN에서 기자가 이 페퍼하고 대화를 합니다. So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My name is Pepper. I'm a humanoid robot and I'm 1.20 meters tall. Are you a boy or a girl? Well, in the end, I'm just a robot. So what do you do, Pepper? I like to discuss
되잖아요. 이런 게 있고 이게 감정인식 로봇이 조금 더 발전되면서 이런 로봇이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을 담은 AI 로봇. Internet or electricity? What can we do at the UN to help them? AI could help efficiently distribute the world's existing resources, like food and energy. I am a year and a half old and I can see you, have a full conversation, make thousands of facial expressions, and understand speech and meaning behind words. 두 가지 표준 대답을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Rock, paper, scissors, shoot. I won. This is a good beginning of my current memories. 이런 로봇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른바 감정인식, 그러니까 감정에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까지도 연결돼 가지고 어떤 특정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이러한 마음의 안정, 지식 그런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대화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같이 부분을 해서 대화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로봇이고 이것은 중국의 S카페라고 하는 그 레소토랑에서 4대의 조리 로봇이 하루에 400, 500명의 분의 음식을 조리하고 3대의 로봇이 서빙을 하는 이런 로봇이 직접 앉아 조용하게 가면 다가오는 거죠. 다가오면 손님은 여기에 나오는 그 메뉴판을 보고 찍어서 그 중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신용카드를 안 쓰잖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바로 페이 찍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저 안에 주방에 연결되고 다시 여기에 실려서 오는 거죠. 그런 로봇이 하로 이런 페페로데 하로라고 하는 로봇도 일본에서 아주 히트를 치는 로봇입니다. 얘가 하로. 제가 직접 알아보니까 되게 문제입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얘가 끝이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알으면 굉장히 어쨌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얘도 대화를 하면은 엄마 밥 먹었어? 뭐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먹었다 이러면은 맛이 어땠어? 괜찮아? 맛있어? 뭐 이렇게 좀 짧은 대화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노인들 심리 위로형 로봇이기 때문에 단어수가 많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로봇 기술은 일본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처지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요양원 매번이 히트치고 있는데 히트치다가 어쨌든 막 굉장히 많이 번성하고 있는데 그쪽에 로봇을 들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로봇보다는 일본 로봇이 훨씬 쌀 거잖아요. 이게 좀 위협감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로봇 하나 안겨드리면 제 우리 어머니도 3년 전에 한 요양병원에 가시다가 3년 전에 돌아가시고 요양병원에 가면은 막 갈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 어머니를 저곳에 두고 나오는 그 느낌, 기분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오고 나면은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못 하잖아요. 대화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딱 안겨드리면 하루 종일 거기다 이제 음성까지도 아들이나 딸 음성을 녹음시켜갖고 그 닮은 음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이제 로봇이고, 이것은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뉴스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데, 자율주행차의 초점은 자율주행차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자율주행의 능력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국가에서는 그게 0단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를 바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자율주행차를 바꾸려면 몇십 년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1%가 타든 2%가 타든 도로는 자율주행 전용 도로가 깔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도로 인프라에 대한 국비가 투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존의 드론 아시죠? 드론. 이것은 로봇이 이것은 그 MS사에서 중국에 만든 로봇인데 이름이 샤오밍. 이런 시를 아주 쓰고 이런 시집을 냈다고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 100몇 명의 현대 시인들의 시를 한 1000몇 편을 줘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고 난 뒤에 자 공부 많이 했으니까 시를 좀 써보라 하니까 나온 시가 이런 거고 시집이 됩니다. 이것은 로봇 기자가 있고 로봇 소설가 있고 이것은 우리들이 많이 아는 뭐 픽스기 가상 픽스가 있죠. 공분력. 어떻게 이렇게 하자 볼 때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가상 비서, 번역, 통역, 로봇, 3D 프린팅, IoT, 빅데이터, 나노, 바이오, 에너지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기술들로 되는데 그래도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기술이고 근데 이 기술들이 융복하면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는 날아다니잖아요. 조그만 것들이 날아다니는데 그게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는 드론인지 비행기인지 기차인지 일반 차인지를 모르는 형태의 융복합된 운송기가 우리에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들 하나하나를 잡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술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핵심 기술의 그 기술들을 많은 기술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3초가 나오더라고요. 3초. 네.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는 초지능이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로봇 했잖아요. 그죠? 하나는 초지능이고 두 번째로는 초현실. 아까 앞에서는 이 기술 이야기 안 했지만은 자 우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래서 이게 구글 이런 안경들 있잖아요. 구글에서 이런 것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안경을 끼고 헤드셋을 끼고 보면은 현실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현실감 있는 현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상현실, 증가현실 뭐라고 하고 그래서 현실보다도 더욱더 현실적이라는 의미에서 초현실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이게 초현실의 기술들 이것도 한번 간단히 한번 보실까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여기를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제 구글에서 아트앤드 컬처 해가지고 전 세계의 문화회관, 박물관, 미술관 그런 곳에 있는 것들을 가상세계에 그대로 옮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하실 때 이쪽에서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방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인물, 장소에 있다고 하죠. 미국, 독일, 우리가 프랑스를 하잖아요. 프랑스 가면은 프랑스의 까르띠에, 오르세 박물관에 미술관에 가면은 오르세 미술관에서 이게 오르세 미술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르세 유럽 가면은 한 7박 8일 가라면 막 바쁘고 피곤하고 하면은 거기서 제대로 된 가기는 가는데 감상도 못하고 막 앉아있다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것을 미리 감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실제 갔을 때 막 피곤하고 뭐하고 어느도 안 되고 그보다도 훨씬 더 이것을 보고 또 이 이름을 찾아내고 인터넷에서 보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것은 연극이고 연극, 음악이고 음악 모든 부분에도 이렇게 해서
현실에서 느끼는 것보다도 집안에서 느끼는 그것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이게 이제 초현실로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4.4 혁명의 기술의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초연결이라고 합니다. 초연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된 것을 훨씬 넘어선 연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서 초연결인데,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1차, 2차 산업혁명은 그냥 오프라인, 우리가 이제 전기기관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수송, 물류의 혁명이었다면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의 발명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가상세계가 만들어지는데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1차, 2차 산업혁명을 오프라인 현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오감에서 느끼는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혁명이라고 한다면은 3차 산업혁명은 이 온라인이라고 했죠. 그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통적으로 결합되는 혁명.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3차 산업혁명 때는 이 온라인 혁명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디지털 정보로 만들어서 컴퓨터 속에 잡아넣었거든요. 그 디지털리제이션, 컴퓨터 속에 잡아넣는 혁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컴퓨터가 작아져서 마치 먼지처럼 작아지고 알약처럼 작아져서 사물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사물들의 정보를 0과 1이라는 숫자로 컴퓨터 속에 잡아넣었다면 이제는 컴퓨터가 다시 천장과 벽과 바닥과 교랑 또 길, 산, 방파제 이런 데 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섭에 들어가 있는 이른바 센서라고 하는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섭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 기술들이 거기에 있는 진동이라든지 각종 비가 많이 온다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대구시 중앙관제탑에 연결을 하고 그 대구 중앙관제탑에서는 그 정보를 취합해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쌓아서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바깥에 나가면 힘드니까 나가지 마 이런 걸 받으셨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물들이 이전에는 3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술들을 배워서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비해서 이거 우리가 컴퓨터에 닿아간 거예요.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 이야기를 걸기 위해서 컴퓨터에 닿아가고 컴퓨터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닿아가는데 4차 산업혁명의 사물 인터넷은 뭐냐면은 사물들 속에 컴퓨터가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이 정보를 만들어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한테 스마트폰으로 우리한테 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지.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컴퓨터에 닿아갔다면은 4차 산업혁명 때는 컴퓨터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말을 걸어오는 거지. 네. 그런 것을 이제 O2O, 오퍼, 이제 이 오퍼 온에서 O2O 여기서 이자는 영어로서 TO, from to 이런데 보통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TO를 안 쓰고 RS처럼 to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O2O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결국적으로 뭐냐면은 초연결이라 되는데 사람과 이때는 3차 산업혁명 때는 사람이 사람에게 컴퓨터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연결, 초연결은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초연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4차 이것을 애초에 클라우스 슈바브는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기술들을 앞서 3차 산업혁명도 컴퓨터 혁명이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설명들이 것도 어떻게 보면 컴퓨터 혁명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말고 3차라고 하지라고 하니까 슈바브 같은 경우는 이것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범위가 너무 많이 걸쳐있고 충격을 너무나 크게 주기 때문에 3차라고 하기보다는 4차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특징을 하나는 초기능, 하나는 초현실, 하나는 초연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기에 우리의 질문들은 뭐냐면은 이 변화의 끝은 어딜까? 그래서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이 나오기 전에도 제가 이제 이런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기술을 따라가기 너무 힘들다. 정말 기술한테 발전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야 이 기술 한 이 정도만 딱 발전됐으면 좋겠다. 기술이 더 발전되면 좀 뭔가 모르겠지만 무시무시하고 겁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질문이 이 변화의 끝은 어딜까? 그래서 이게 농업혁명 시대의 변화가 어떤 그 많은 오랜 시절이 있었는데 산업혁명의 몇백 년 시간 동안에 이 농업혁명 시대 때는 도시가 없었죠. 국가도 없었죠. 그죠? 근데 국가라는 게 만들어지고 도시도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어느 틈인가 정보기술이 나와서 인터넷을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내야 되고 또 새로운 나노, 바이오 뭐 알도 모르던 이런 또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하고 융합 시대가 온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이 기술의 끝은 어디로 갈까?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 불안, 질문 이게 맞닿아 있는 거죠.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이게 우리나라의 어느 신문의 사설이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건재할 수 있을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갖는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금까지의 산업경제와 사회시스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며 앞으로 인류 전체 국가, 기업,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새로운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겁을 많이 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네 번째 4차가 아니라 죽을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겁을 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심하다. 하늘 아래 새로운 놈인데 너무 이렇게 겁을 주면서 국가가 사람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면 되냐 이런 또 비판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나 요 앞에 이 이야기가 있기 이전에 뭔가 새로운 것이 오고 있었는데 그런 기술들의 총합이라는 것을 대충 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적응도를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2016년도에 공식 통계인데 전체 25위 정도. 25위도 뭐 대단하다고 대단하기도 하고 한데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80%. 이게 참 문제죠. 기술 분야, 교육 분야, 인프라 분야, 법적인 분야 이래서 한 25위 정도로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지금 뭐 일본하고 다투고 있지만은 한 10몇 등 정도죠. 11등, 13등 이상이고 일본의 경제 규모의 3분의 30%. 그래서 일본이 지금 현재 아베가 저토록 지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30%를 일본의 30%, 일본의 3조 몇천억인데 우리가 1조 몇천억을 하면서 40%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일본의 40%를 넘었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일단 한번 우리를 빼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분야만 이야기를 할 때 한 25등 정도 뭐 불안하게 합니다. 그 불안의 요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시가총액 세계 10등 안에 든 기업을 보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IT 기업이죠. 전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한 8개 정도가 IT 기업인데 우리나라의 10대 기업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치고 하더라도 네이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대 기업들은 다 2차, 3차 산업 시대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기업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업종이 아니라는 거죠.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가적 생존이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고. 아까 클래스 슈바브도 아까 그 보고서에서 일자리 뭐 이야기하는데 일자리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증가한다면 당연히 좋죠. 일자리가 증가하니까 우리 애들 뭐 다 청년들. 근데 이제 감소한다는 쪽은 두 가지가 된다. 하나는 감소하니까 큰일 났다. 평생 직장도 제대로 직장도 못 가지겠다. 이런 불안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 안 하고 먹고 사니까 얼마나 좋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그렇게 틀린 게 아니죠. 로봇들이 다 돈 벌어주니까 이제는 그만큼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잘 살 수도 있다. 근데 물론 불안해졌죠. 로봇이 다 번 돈은 내가 번 돈이 아니잖아요. 삼성이나 현대가 다 번 돈이잖아. 네이버가 번 돈이잖아. 그래서 그들이 번 돈을 과연 국민들에게 그냥 나눠주지 않죠. 그래서 전체 국가 전체의 생산력, 경제적인 부는 올라갈지라도 국민들의 삶은 오히려 더 열악해질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종합하면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과 감소하는데 괜찮다. 감소하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구조의 변화인데 이것은 프로젝트형의 이해법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지금도 얼마 전에도 그렇더라고요. 일본의 동계에 가니까, 동계의 지하철에, 우리처럼 지하철에 그 광고들 많이 붙여놨잖아요. 그 지하철에 뭐냐면은, 전직역이라고 하는 한자로 된, 그처럼, 저게 뭐지? 자세히 보니까, 이제는 일본도 연구 직장, 또 애들한테 몇 개 세습해주는 이런 것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전직력, 직장을 몇 번이나 옮길 수 있는 힘, 능력, 그것을 가져라. 그래서 이제 학원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에 쫙 붙여놨습니다. 종신 직장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냐? 기존의 고용 관계가 다 파괴되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특정 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묶어지고 일 끝나고 나면 헤어지고 그 특정 일이 6개월짜리든 3개월짜리든 6년짜리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자 28살, 9살에 취직해서 자 나는 이제 평생 직장 됐으니까 60세까지 망고 땡이다. 이런 시대는 이제 안 오는 거죠. 이 4차 산업혁명의 전체적인 경제 흐름에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 시대는 점차 프로젝트형, 프리랜서형 일 위주로 묶었다가 헤어지고 뭐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게 가볍거든요. 가볍고 그것이 생산성이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구글이나 이런 곳은 출퇴근 시간도 따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네이버의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평균 3년 4년. 그애들은 스스로 종신고용 스스로도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에 능력 있는 애들이 더욱더 이렇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앉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숫자 늘리고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평생 직장이잖아요.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순간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최저임금 올리고 연구 직장 숫자를 늘리고 이게 세계 경제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는 그 부분이 과연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거고.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의 지금 구조는 이렇게 이제 변화되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스스로를 고용하는 겁니다. 1인 기업이 아니라 1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구 구조의 변화가 있고 다음에 이러한 속에서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욱더 늘어나고 아까 프리랜서 얘기를 했는데 프리랜서의 능력 좋은 사람들은 뭐 하루에도 7군데, 8군데 다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한 달에 몇 군데도 연락, 전화도 안 하고 그런 식의 양극화가 계속 늘어나는 형태로 되고 이러한 한국에 닥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요소들을 이 유엔 미래 보고서에
2018년 한국이라고 하는 제목의 유엔 보고서에 보면 한국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무역전쟁, AIDS 규모 이상의 전염병, 저임금 일자리의 대방출, 통일 초고령 국가지. 이러한 것을 지적하면서 한국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요소를 충분히 감안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고, 제가 이거 외에도 한번 해보니까 한국의 격차 사회, 지식 격차, 사회자본 격차. 이 사회자본 격차는 사람 격차입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생활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가지고 위해서 사회자본. 그래서 지식의 격차, 배우고 못 배우고의 격차도, 사회자본 격차, 세대 격차, 부의 격차,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또 미래나 내가 살고 있는 도시 국가를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사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고, 생산성, 실질임금의 하락, 소비 양극화, 이런 성장 패러다임이 아주 붕괴하고 있고, 정치 사회적 갈등이 이렇게 고착화 되는 다음 제출상고요. 그래서 이것 플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4.4 혁명이 없을 때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불확실성 요소가 확 우리를 싸고 있는데 4.4 혁명까지 넘어오고 있으니까 좀 더 불안한 거죠. 이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사람은 이게 블랙 스완을 대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나라에 준 이야기가 아니지만 4.4 혁명 시대, 미래 시대에 어떤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스완이 뭐죠? 스완? 예? 그렇죠. 예. 백조죠, 그죠? 흰백자입니다. 흰백자. 백조인데 검은 백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할 때 극단적으로 애적이어서 발생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발생하면 엄청난 파워가 만들어지는 그런 겁니다. 이게 갑자기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것은 반드시 옳은 이야기 아닐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북한 날아가는 거예요. 통일이라고는 트럼프한테서 도저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도 어느 날 통일이 슬금 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서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만의 그랜디즘. 좀 불확실한 게 아닐까요? 어쨌든 유사한 것들이 개인의 삶에서, 조직의 삶에서, 도시의 삶에서, 국가의 삶에서 이런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이런 블랙스완에 대비하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4.4 혁명의 진짜 얼굴을 알죠. 저는 이제 제목을 적어놨는데 인간의 운명을 터치하라. 이것은 이게 재작년에 이 레이 크루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메일 경제가 실리콘밸리에서 큰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우리나라 메일 경제 신문사. 그래서 가서 이게 크루왈이라고 하는 구글의 수석 매니저를 초빙해서 기조 연설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싱글레리티 쇼크라고 하면서 뉴 타입 인간이다. 그래서 뉴 타입, 여기서 말하는 것은 뉴 타입은 뭐냐면은 새로운 형태의 인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200년을 살고 500년을 살고 죽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4.4 혁명을 3초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개가 초지능, 인공지능이 있었고 초연밀이 있고 초현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제가 힌트를 드리면 초인간입니다. 초인간. 그래서 앞에 4.4 혁명은 전체가 4초인데 초지능, 초연결, 다음에 초현실에 초인간이라는 부분인데, 초인간을 제거하고 보면은 인간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배나들인데
이 사람이 말한 데서 힌트를 받아오죠. 초인간의 혁명이, 인간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최근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보면요, 2년에 1년씩 평균 수명이 증가해요. 2년에 1년씩. 그래서 그 2년에 한 15년간의 평균 수명의 증가율을 쭉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2년에 1년씩 증가하는데 2015년, 18년도에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그냥 80을 잡고 평균 수명의 증가율을 보니까 20년 후에 평균 수명은 90으로 갑니다. 90으로 가고 또 20년 후는 평균 수명이 100살이에요. 100살이 되는데, 자, 2018년도에 제가 지금 나이 40인데 40을 적을 55 제가 찍었네요. 좀 크게 좀 보세요. 그래서 2018년도에 평균 수명이 80세 때 55세인 저는 2038년도에 평균 수명이 90세 때 75세니까 그렇고 2068년도에 평균 수명만 삽니다. 네. 이 상상이 됩니까 이게?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도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96세로 돌아가시고 우리 할아버지는 99세에 돌아가시고 우리 할머니도 93세 돌아가시고 굉장히 그 평균 수명보다 한 20-30년은 많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분들 여기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살 거잖아요. 그죠? 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의 기본은 지난 15년 동안의 2년에 1년씩 평균 수명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공안에 하나도 탑재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생활 수준의 개선, 보건 수준의 개선, 의료기술의 도움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볼 때도 저는 2068년까지 살고 평균 수명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이 85세 hen력을 준비하라. 그래서 나는 60세까지 공무원 퇴직하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등산이나 다녀야겠다. 너 앞으로 60년 더 살게 됩니다. 그 사람도. 그래서 85세까지 돈을 벌든 안 벌든 85세까지 가난한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살아라. 이게 이제 액티브 에이지입니다. 그 자세로 살아야 건강도 유지되고 신체 건강, 정신입니다. 자녀들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친구 관계도 유지되고. 근데 이게 기존의 평균 수명의 증가율을 볼 때 이러는데 이 레이 커브와의 U 타입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어디서 가져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간은 그렇게 오래 훨씬 더 좀 전에 말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게 되느냐? 그것을 ICT 기술,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 양자 컴퓨팅 기술,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이 기술들과 그 바이오, 생체, 생명공학 기술들입니다. 이 기술, 유전체 기술, 재생과학 기술, 원격의료 이런 기술들을 엮어서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와요.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도 듣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약도 나오고 기기도 나오고 서비스도 나오고 이제 그리 되면서 이것은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일어날 4차 산업혁명을 제가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제 뇌를 갖다 찍어봤어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것은 제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뇌파가 흐르는 거, 제 머리에 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있을 때, 다시 눈을 뜨고 있을 때, 이거는 장애의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뇌를 갖다가 계속 따듬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좀 따듬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네? 이런 이야기 처음 듣죠, 그죠? 그래서 이 뉴로사이언스, 뉴로피드백이라고 하는 이 기술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단정을 한다. 그럼 그 전에 흐트러진 모습보다도 훨씬 더 좋고 그 좋았던 모습 때문에 당신은 좋은 자극을 받고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머리 안에 우리 뇌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뉴런들 있잖아요, 그죠? 시냅스 얘들을 계속 다듬어라. 계속 다듬다 보면은 머리 기능이 훨씬 더 발전돼가지고 노화도 오지 않고 치매는 당연히 오지 않고 우울도 오지 않고 불안도 오지 않고 건강한 콩나물로 치면은 그 콩나물이 건강하게 잘 먹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이야기 설명하고 옷장이나 서랍에 우리가 바쁠 때 막 아무도 안 넣어놓잖아요. 막 흔들리가 아니라. 근데 그 정리를 해놓고 보면 옷장을 열었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막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많은 일들 속에서 막 뭐 좌절을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머리가 흩어지는 옷장처럼 머리에 신경쓰가 막 흠키게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은 빨리 침대가 옵니다. 빨리 우울해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보다도 훨씬 더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책을 읽어도 한 페이지를 몇 초 만에 싹싹 넘기더라고요. 책 한 권을 보는데 30분 만에 봐버려요. 어떻게 그걸 하지? 책을 사진 찍듯이 찍어버려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엄청나게 내 능력이 향상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왜 공부 안 해? 안 해? 이게 아니라 이거 훈련만 제대로 시키면은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들이 발전돼가지고 그냥 재밌어요. 공부가. 어쨌든 그런 시대에 가자 오고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제 내파가 그렇고 있는 건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쪽에 대구에 그런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번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동일한 종류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의 케빈 워릭이라고 하는 컴퓨터과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어차피 인간은 앞으로 아날로그적 신체 그런 부모한테 물어봐 한자로 뭐라고 하죠? 신체 재발? 수직불모 있는 거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물어받으면서 그런 시대는 진짜 요즘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사이보그라고 하는데 이 사이보그의 기본 뜻은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등, 신체적, 정신적 열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계기술을 자기한테 넣은 인간. 그게 이제 사이보그의 사전적 정의죠. 저는 사이보그일까요? 아닌가요? 네? 아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뭔가 있는데. 네. 제 목소리를 계속 이거 지나면 목이 아프니까 그 열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쓰잖아요. 또 여러분들을 자신이 보기 위해서 안경을 썼잖아요. 이 안경을 쓰고 마이크를 쓴 사이보그예요, 저는. 근데 왜 그거 가지고 무슨 그렇게 요란한 단어가 필요해? 그냥 막 평범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실제 그러한데 사전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열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계기술의 도움을 받은 인간을 사이보그를 하는데 그 사이보그가 손가락을 교체하고 팔다리를 교체하고 인공장기를 교체하는까지는 그렇게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뇌를 교체하는 겁니다. 뇌의 특정 부분의 기억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기억을 빼고 넣고 누구는 또 갱년기가 오는데 괜히 우울하고 하면은 호르몬을 넣고 빼고 호르몬 넣고 빼고 하는 까지 그럴 수 있다 치고 알약을 안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특정 기억을 넣고 빼고 했을 때 과연 고형상이나 제나 이제 저희한테 정체성을 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워릭이라고 하는 교수는 뭐냐면 그러든 저러든 사람들이 싫다 하든 좋다 하든 장수는 건강 장수는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니까 모든 인류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걸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세계 최초의 사이보그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습격해서 한 몇 년간에 걸쳐서 몸을 개조합니다.
이게 아직 그 개조하는 뭐 하자. 팔 안에 신호를 내 안의 신호와 연결시킬 수 없을까? 이게 아직 책인데 책을 보면은 몇 년 동안 아직 개조하잖아요. 그거 할 때 굉장히 불안하게 죽지 않을까, 먹지 않을까, 돌아보지 않을까 뭐 이러는데 어쨌든 성공은 했고 그런 불안하고 뭐 했던 요 책에 다 적혀있어.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의 사이보그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행식의 인간이 이제 계속 나올 건데 그런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것은 이 사람이 디미트리 이츠코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굉장히 그 재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인류가 어떻게 가는지를 하나 보고 싶다 해서 전 세계 미래학자들을 2013년도에 모스크바에 초청해가지고 큰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나왔던 미래 예측입니다. 2020년이면은 내년이죠. 생각만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 피부에 뿌리는 스마트폰이 보편화됩니다. 이 자율주행차가 2023년도에 보편화되고 25년도에 뇌를 아바타, 로봇에 이식함으로써 죽지 않는 연장된 삶이 가능하다. 이거는 뇌 그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뇌 그거. 가정마다 3D 프린터를 보유한다. 그래서 제조업이 사라진다. 사람의 인격을 별도의 대체 이 로봇이 되죠. 인간이 영생이 가능하다. 뭐 이런 화성의 인간을 정착시키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 2059년도인데 물론 연도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릴 수가 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틀리잖아요. 틀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왜 반드시 산소로 호흡을 해야 되지? 이 의문. 산소로 호흡하지 않는 물고기를 인간은 가장 즐기면서 왜 반드시 인간 자신은 산소로 호흡해야 되지? 그래서 이 논리를 없애버리면 인간은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거죠. 화성이라든지 미성 어느 곳이든지 가서 살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질문, 의문.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그러면 당분간 심폐 여러 가지 산소로 호흡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것을 외생적으로 바깥에 하나의 기구를 통해서 산소를 호흡하게 하고 우리 몸에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본다 이거지. 그런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냉동인간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비슷한 것들이 워치봇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다른 한편으로 나오고 있는 그 중에서 포스트 휴먼. 그래서 인간을 여기 아직 러시아 드신 분들 때문에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데 포스트라는 거 하는 것은 전기 후기할 때 후기입니다. 후기라는 뜻도 있고 탈피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 인간, 지금 현재 우리 아날로그적 인간의 그 다음 인간,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고 한번 탈피한다는 뜻도 있으니까 지금의 인간 모습을 탈피해버린 새로운 종의 인간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간이 계속 이렇게 발전하다가 완전한 새로운 저게 인간이야. 사이보그를 했죠, 그죠? 사이보그 팔다리도 괜찮은 거야. 그대로 인간이지만은 내 특정 기억을 빼고 넣고 하고 이러면 저 사람 맞아? 저게 옛날에 내가 알았던 사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산소를 호흡하지 않는 인간이 보면은 저는 정체성이 뭐를 떠나서 인간이냐? 호모 사피엔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포스트 휴먼 영화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향후에 제가 4차 산업혁명을 4초로 이야기하는 3초 맨 처음에 초지능, 그죠? 그다음에 초연결, 초현실 했는데 초인간이 제가 볼 때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혁명입니다. 그 앞에까지는 우리가 많이 놀래봤지만은 또 놀랄 수 있는 기술들 배웠는데 이제 그 혁명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4차 산업혁명.
그래서 그에 관련된 것들을 학자들의 이야기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래의 인간은 현재 인간입니다. 그래서 휴먼 인간을 인간 1.0, 인간 2.0, 인간 3.0, 인간 4.0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인간 1.0은 그냥 원시시대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또 돌아다니면서 나무 열매나 따먹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농사를 짓는 인간들입니다.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주기를 봐서 씨앗을 뿌리고 가축을 기르고 이런 자연에 순응하는 인간이었죠. 이 인간은 지금 현재 우리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기술을 일으키고 기술을 일으키면서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모으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초연결을 해서 온갖 땅이니 방파제니 그것들을 심어서 위험을 감지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오기라고 이렇게 그 생명과 환경을 통제하는 인간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스마트폰 인간도 피부에 뿌리는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올 1월달에 지금 이제 유영민 정통부 장관을 제가 어느 자리에서 모시고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강연을 할 때 보니까 진짜 스마트폰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스마트폰은 전 세계를 주도할 거라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분신처럼 이렇게 걸 있어서 싹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펼쳐서 쫙 치고 그래가지고 메일 보내고 난 뒤에 다시 접어가지고 싹 말아놓고 이런 것을 한국이 주도할 거라고 이렇게 하던데 그게 3년 뒤에 올지 아까 전에는 내년에 온다고 했는데 그 미래학자는 3년 뒤에 올지 5년 뒤에 올지 대중화되는 것이 말할 때 10년 뒤에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개념의 스마트폰 인간 그게 조금 더 나은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다운로드하는 인간 그 트랜스휴먼 포스트입니다. 이런 인간을 인간 4.0이다. 이 인간 4.0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인간의 모든 신체는 자동차 부품처럼 교체가 됩니다. 이겁니다. 그게 뇌의 어느 것이든 발의 어느 것이든 자동차 부품 우리가 돈이 없어 그렇지 항상 교체하잖아요. 노동합니다. 그처럼 우리 몸의 모든 것들도 교체가 가능하다. 이게 포스트 휴먼의 가장 1원칙입니다. 로봇의 제1원칙이 1.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이것처럼 인간의 모든 신체는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속 교체하니까 자동차도 우리가 실적이 나서 교체하지 아예 새롭게 사지만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있었던 우리의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돼가지고 제가 평균 수명을 115살까지 살게 되듯이 또 우리는 유전체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래가지고 더 오래 되니까 한 30년 더 못하고 금에도 그렇게 한 145세까지 살 건데 계속 이런 것을 교체해낸다면 한 200년, 300년 이것은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면은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안 할지라도 항상 그 사람들한테 125세까지 사는 것을 종교처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수명이 증가되는 것은 이 4차 생명의 기술로 교체하지 않더라도 125세까지 산다는 것을 우리 50대들은 완벽하게 믿고 미래를 쓸 거예요. 지금 한 60대는 그거보다 10살 낮출지라도. 그것을 믿고 내 자신의 정신과 하루 이상을 계획을 하는, 신체를 계획하고, 친구 관계를 계획하는, 돈을, 재정을 그러니까 대충 믿고 허설까 그럴까 술자리 안으로 그런 이야기하고 말할까 그 차이가 엄청난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기술을 좀 더 포함해서 다운로드까지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막스 텍마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이프 1.0, 라이프 2.0, 라이프 3.0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생물체에 있어가지고,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라이프 1.0은 아주 미개한,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외부 환경에 100% 종속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파리 같은 경우죠. 여름에 수박 먹고, 저 베란다에 그 개수대에 놔두면 하루만 돼도 어디서 초파리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확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없애버리면 또 오늘 없애버리잖아요. 초파리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설계하지 못해요. 자기의 탄생과 자기의 복지를, 자기의 수명을 초파리는 아메바는 설계를 못하잖아요. 그것을 하자 라이프 2.0이라고 하는데 라이프 2.0은 인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날 거라고 우리가 설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를 우리가 설계를 못한 거예요. 어느 날 죽으신 거야. 이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하느님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상이 뭐 이래갖고 어쨌든 우리가 설계하지 났는데 난 이상은 나는 교육을 더 받고 나는 더 알기 위해서 이 강좌에 날씨도 꾸준데도 오고 이 소프트웨어는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내 삶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이 뭔가 좀 더 발전된 삶이 뭔가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내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라이프 2.0인데 라이프 3.0은 이거하고 연관돼서 내가 죽고 살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내가 기획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체가 남녀간의 궁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 형태의 생명체. 기획이 되는 생명체. 근데 그런 생명체 라이프 3.0이 보편화될 뭔가가 올 거다. 이게 저는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놀랍게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미래의 인간은 현재의 인간은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언급해야 될 사람이 이 유발 할라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워낙에 히트를 치가지고 이 사람은 생명공학은 인간이 유기체로서 지닌 잠재력을 아직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관찰에서 출발한다. 40억 년 동안 자연 선택이 유기체를 이래저래 조작한 결과 우리는 아메바에서 사피엔스가 되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호모 사피엔스가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초치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DNA 호르몬 체계 내구조를 조금만 바꾼다면 누가 알까? 또 다른 뭔가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생명공학자들은 오래된 사피엔스의 몸을 가져다 유전 암호를 고치고 뇌회로를 바꾸고 생화학 물질의 근형을 바꾸는 것은 물론 새로운 팔다리까지도 자라게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신을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탄생한 초인류는 우리가 호모 엘렉투스와 다른 만큼이나 다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유발 할라리는 여기서 말하는 호모 엘렉투스 그냥 원숭이 합시다. 원숭이와 인간간의 차이는 유전체 그 기호를 치면 극히 뭐 0.1 정도 다른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확 다르고 하나는 동물을 내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발 할라리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그걸 내 몸에, 내 정신에, 내 삶에 장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인종은 그냥 나는 막 이대로 살다가 막 죽을까 아날로그적으로 막 그게 막 편하고 좋지 뭐 편하게 살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 간에 지금 현재 약간의 격차로 이야기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 10년, 20년, 30년 가면 원숭이와 인간의 종만큼 격차가 벌어지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모든 4차 산업혁명의 그것을 내 몸 안에 정신에 넣은 사람을 이 사람은 호모 데우스라고 합니다. 이 호모 데우스 뭐냐면 호모에서 라틴어, 그리스 라틴어에서 영어로 치면 호모, 휴먼, 인간이라는 것이고 데우스는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신. 그래서 이게 유발 할라리는 하는 이야기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이 되고 싶어서나 그리스 로마 시대, 뭐希腊 시대 신이 되고 싶어서나 계속 근본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인간으로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기독교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추앙하면서 그냥 인간적인 삶을 살았지만 기계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죽지 않는 삶을 만들게 되고 그런 것으로 스스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모데우스라고 부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요 앞에까지가 네 인간의 몸을 이렇게 쭉 변화시키면서 지금까지 오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사전적 정의는 우리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뭐 있잖아요. 그 OS 안드로이드 그게 아니고 안드로이드의 사전적 정의는 기계 그 로봇이 점차 기술을 발전시켜서 피부 이 모든 것들이 완전 인간처럼 보이게 된 로봇 그것을 안드로이드 사전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짧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뭐냐면 인간이 점차 막 모든 것을 교체하고 뭐뭐 하고 해서 죽지 않는 영생적 삶을 사는 인간으로 가는 게 있다면은 또 한편으로 완전한 로봇이 계속 발전해서 인간처럼 되어버려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만나게 되는 시점이 있을 거고 그 완벽한 그 만남 이전에는 우리 사무실에 한 10년 정도 후에는 일반 우리 기업의 회사에서도 로봇이 바로 옆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로봇 행태로. 그래서 진짜 4차 산업혁명의 혁명은 4초 혁명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초지능, 사물인터넷이 초연결, 가상의식이 초현실이 있다면 디지털 생명공학 기술이 초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것이 저는 점차 계속 가속화되면은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1차, 2차, 3차가 아니라 원시 시대에 짐승인지 인간인지 알 수 없는 그 어떤 시대의 생명체에서 인간이 탄생해서 종교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과학도 만들고 문해서 고쳐도 만들고 이랬던 시대와 맞먹는 만큼의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이렇게 큰 규모가 엄청나게 다른 형태의 혁명으로 가는 문턱이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인문학입니다. 오늘 우리 용학도서관에 우리 김 과장님 같은 경우 이런 인문학 강연이 이렇게 번성하게 잘 되는 데가 용학도서관만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렇죠, 그죠? 아닌가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는 이런 특별한 스페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려면 직원들한테 엄청나게 설득하고 직원들이 일 안 해도 먹고 살거든요. 월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 설득해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우리가 왜 태어나고 지영이를 위해서 우리가 참 쉽지 않은 그 길을 이렇게 이분한 강의 참 잘하시는 거예요. 참 존경스러운데 존경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게 이제 필요한 이유가 우리 이 용학도서관도 전적으로 인문학에 바람이 부는 것도 뭐냐면 알게 모르게 이런 말을 했든 안 했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존재에 대한 내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60년 80년을 더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내 몇 대 애들이 몇 대가 제 애들을 칠 때 한 5대가 살까요 같이? 6대가 같이 살게 되나요? 그 상상을 해보지 않는 새로운 인간 사회의 질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한 이러한 기업의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그런적인 질문 이것을 우리가 말을 안 해서 우리가 피부로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기술에 대한 부정이 이런 요즘 게임 중독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정들이
그래서 이제 불안, 우울, 충동 조절 장애, 자존감 하락, 공격성 증대, 소외감 증대, 뭐 이런 게임 보통 하면 이른바 자녀들 중에서 게임 중독이라고 이른바 할 때 그 애들이 빠지는 애들이 특징이었어요. 그 디지털 증후군, 이 증후군이라면 병은 아니지만은 병리론, 병인론, 그 병의 원인이라든지 병의 과정을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불편함, 그것을 이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뭔가 산만해요. 집중이 안 돼요. 치매, 페이스북에 조작된 자기 이미지, 자기 불일치, 뭐 이런 불일치, 부정들이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좀 결말로 아주 좀 갑니다. 지금부터. 소크라테스가 기원 전 5세기 때 아테네에 우리가 어느 그 담벼락 위에 앉아 있는데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페드루스 이 페드루스가 자기보다 10몇 살 밑에 지나가는데 페드루스 그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이 페드루스가 시리아스의 연설을 듣고 그 연설의 내용이 너무 좋았어. 까먹지 않기 위해서 외우면서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무슨 그 연설이었길래 그런가 이러니까 아니라 사랑과 섹스에 대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없겠나 이러니까 성 바깥에 나가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니까 그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성 바깥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아테네 도시만 굉장히 도회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머뭇거리다가 이제 성 바깥에 이제 뭐 거의 몇십 년 만에 또는 처음으로 나가서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이런 이제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그래 무슨 대화를 했는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섹스가 완벽한 것인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섹스가 완벽한 것인지를 연설을 듣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게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섹스가 완벽한 것이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섹스는 너무나 생각이 복잡해진다. 뭐 하여튼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문화의 차이를 문명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저런 여러 가지들 대화를 하면서 이제 헤어질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치매하는 목신이시여 그리고 여기 머무는 모든 신이시여 제 내적 영혼에 아름다움을 주시고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마차가 있는데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욕망, 두 가지의 마차가 있는데 하나는 나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는 욕망, 내게 붙여지는 욕망. 하나는 나를 위로하는 욕망, 마차가 있는데 그 마차에 서로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적 자아, 외적 자아. 제가 이제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이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모든 철학자는 철학자 혼자서 깨달아서 혼자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은 그것을 완벽하게 통째로 암기를 하고 그렇게 사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오면서 문학법 철학을 개발해요. 그래서 철학은 맹실공이 철학자가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철학적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철학이다. 이런 아주 진보적 철학관을 내고 그러니까 이제 문학법 상파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어쨌든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가 서로 간에 불일치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서로 균형 잡혀서
평온하게 유지하는 삶을 이제 이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기원 5년 전에 5세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내적 자아가 균형 잡힌 삶을 우리 인류는 한 번도 또 이제까지 제대로 말해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4.4 혁명이 오면서 뭐 내의 어느 부분을 넣고 빼고 이런 시대까지 오면서 자아의 불일치,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거든요. 자아의 파편화, 자아의 분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보편적인 시대로 가게 되면서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아시듯이 예수나 석가를 종교인으로 가버린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면 제일 뛰어난 철학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철학자가 제시했던 이런 것들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더 빠져 있는 거죠. 이 제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 이기주의. 이게 현대 사람들의 이기주의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쓰게 됩니다. 검사가 두 명의 죄인을 잡아가지고 뭔가 자백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 검사가 두 죄수를 각기 다른 방에 앉혀놓고 너희 둘 중에서 한 사람만 자백을 하고 나머지는 끝까지 문제를 주장한다면 자백을 한 사람은 무혐의로 처리해주고 끝까지 문제를 주장한 사람은 10년의 감옥을 살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자백을 하면 각각 5년,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6개월을 살게 된다. 근데 어떻게 하겠는가 할 때 사람들은 두 사람 다 자백을 하지 않으면 범인 A와 B가 자백하지 않으면 6개월 사는 거예요. 근데 각자 다른 방에 있기 때문에 다른 방에 있는 내 친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해피한 거는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야. 그죠? 둘이 다 침묵을 하는 건데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겠습니까? 둘이 다 자백하겠죠.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돕고 한다면은 6개월 내지 석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을 살게 됩니다. 이게 이 사회의 기본 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신을 전제하고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플랜을 짜는 거죠. 기업 경쟁이나 뭐 있었어요. 이것을 서양에서는 합리주의라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우리가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가 일치되고 모든 사람들이 신뢰관계 속에서 대화가 가능한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무너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쨌든 신기술을 활용한 호모사피엔스의 역량 부분은 또 하나의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능력이 향상된 초인간과 평범한 인간 사이의 격차는 인간과 원숭이만큼 격차가 크지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모두 다 빙곤했잖아요. 보릿고개. 그때는 지연과 혜련의 길에서 살아갔죠. 그런데 10년 정도 전에 70년대부터 10년 정도 전에까지는 빈부격차와 학력 간의 격차가 올라오고 이제 빈부격차와 학력 간의 이 학력 간의 격차가 빈부격차를 증대시키고 권력 격차를 만들어내고 단순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연 혜련도 있었지만은 학교의 연출과 내한테 좋은 필요한 정보를 주는 연출 이런 것이 중요한 시대인데 지금은 현재 우리는 빈부격차, 지식격차, 친구격차, 상상력 격차, 회복 단련성이죠. 이 회복 단련성은 뭐냐면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다시 그렇지 않은 것처럼 확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이게 회복 단련성. 지금은 연구직장 개념이 없잖아요. 그 프리랜서 시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보편하다. 삶에 있어서. 지연 혜련에서 아롱한 상태의 것들이 다 깨지고 모든 것이 불안정한 시대로 얼렁이는 파도 속에 우리가 서가 있게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뭐냐면은 마음이라도 스스로를 치유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남한테 기대지 않고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라든지 직장에서 보면은
어떤 애는 항상 우울하고 어떤 애는 뭐 저주에 무슨 일이 있은 걸 누구든지 아는데 일주일 뒤에 나타나가지고 웃으면서 나타나. 그 부자가 행복하겠으니 못한 사람인데 그러한 마음의 심력, 마음 심력을 가져야 돼요. 그 심력을 가진 사람과 가지 않은 사람과는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이제 회복 다녔으고. 그다음에 사이보그적 역량 격차. 그래서 뭐 좀 많이 좀 앞서가는 것일 수가 있는데, 뭐 질문을 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있는 각종 뛰어난 앱들. 아까 전에 제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스마트폰에 보면은 뇌 관련해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앱들이 많아요. 내 뇌를 훈련시키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많은 다양한 좋은 앱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내 뇌를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격차,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게 이제 이런 것 속에서 나의 역량을 다시죠.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부에서는 최근에 역량정배 역량개발센터, 디지털 역량개발센터를 설정해야 되겠다. 지금 마음 먹고.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런 강의를 통해서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가 아니라 아예 막 도서관처럼, 공공도서관처럼. 이 공공도서관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보편화된 사람들의 머리를 개발시키는 기관이잖아요. 그처럼 먼저 물론 이제 도서관에서 있는 그 역량개발센터를 가져오는 거 그런 것을 있고 이제 좀 끝으로 좀 가고 있는데 유발 할라리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호모 데우스 이야기. 유발 할라리는 인간이 일반 생물과 다른 영장류라고 하는 이유는 인지혁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혁명. 그래서 7만 년 전에 인간은 가상의 실제를 만드는 생명을 가지게 되고,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 요할 발랄인데, 이 사람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것을 호모 파베르,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탁월했지만은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서 사람들 하여금 그쪽으로 쫙 모이게 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국가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미국, 중화민국 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뭐가 돼갖고 그 사람들이 일반 민주들을 뭐 어떻게 보면 착취해서 잘 먹고 잘 사고. 종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근데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뭐하고 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직자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 통솔하면서 상위의 클래스에 살고 있다. 화폐도 존재하지 않았다. 공산주의, 자본주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런 제도를 만들고 이것을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면 좋지 않느냐고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설득하는 것은 다른 생물한테서 발견할 수 없는 건데 인간만이 그런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지배집단이고, 이것을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것도 평등, 자유, 행복이라는 것은 생명체에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사람이 만들어낸다는 사람이 없을 수 없는 거죠. 가상의 것이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의 인간은 과연 이러한 것을 만들어낸 인간은 과연 이러한 것에 종속받을 것인가? 새로운 가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저는 학교에서는 지식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외우고 했던 지식을 로봇이 다 알 거니까, 이제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인격, 가상의 사람들과 창의력,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회복, 또 이 마음 챙김, 호기심, 인성, 이런 것들에 좀 더 치중하면서 새로운 행태의 미래를 우리 애들에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변화의 시대이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운명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모르 파티. 니체는 자기가 30살 때 어느
산속에 들어갑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딱 10년을 있다가 아침에 동굴에서 나오면서 갑자기 막 자신감이 쫙 생기고 그래가지고 하늘을 보고 태양이 싫어 천마디를 합니다. 10년 동안 침묵에 있다가 태양을 보고 태양아 하늘에 뜨는 태양아 너는 지금 너가 그렇게 밝게 빛나게 있지만 만약에 너를 쳐다보는 도수개미, 개미, 식물이 나무가 없다면 너는 과연 너의 존재의 이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자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이 위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봅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게 이제 자라투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니체가 10년 동안에 이제 수도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수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의 이야기를 자라투스트라라는 사람의 가명을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니체가 이제 주장한 게 아니라 위버맨시라고 하는 초인 우리가 아는 초인 이 초인은 이 사람의 10년 동안의 수도를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인간은 운명이 있다. 그리고 권력의 의지가 있다. 네 가지가 되겠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신을 죽였다. 그래서 기독교에 의지한 그 정신을 탈피해야 인간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위험 메시지가 뭐냐면 너의 운명을 살아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운명, 숙명, 종속 이 운명대로 살아. 그 운명이 아니고 자라투스트가 말하는 운명을 살아가라. 그 운명은 극복이에요. 극복. 인간은 초월적 생각을 결코 잊지 마라. 항상 발전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 어떠한 운명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생각을 가져라. 그것을 이 사람이 말하는 권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권력이라면 남을 누르는 이걸 권력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권력이 어쩌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뒷부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되 운명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져오면서 뭐냐면 지금 시대는 파도가 너무나 이래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무수한 불확실성의 요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기준도 없어지고 이런 시대에 물론 이체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자기 극복이 어지다. 이 운명을 새롭게 나의 운명을 이렇게 쳐다보는 성찰적 능력들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올려봤습니다. 한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종결을 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